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미 군정기의 정치 경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1945년 8월에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독립운동의 결과로 쟁취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주어진 측면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곧바로 독립국가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미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미군정 시기는 1945년 9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까지 미군의 통치를 받던 시기를 말합니다. 이 사진은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미군을 중앙청 앞에서 환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한 미군의 통치는 1948년 8월까지 이어졌는데 이 시기를 통상 미군정기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초기 대한 점령 정책은 식민지 시기에 구축된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하여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식민지 경제구조, 다시 말하면 대일의존적 경제구조가 해체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의 한국은 자본, 기술과 시장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는데 해방 이후 일본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자본과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고 무역도 중단되었습니다. 더욱이 식민지 시기에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던 일본인이 대거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인적 자원의 공백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직후 한국의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킨 요인이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남한과 북한이 정치적으로 대립하였기 때문입니다. 해방 직후 남한은 미군의 통치를 받았고 북한은 소련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 지역에서 곧바로 경제 교류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지만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의 허가하에 교류가 이루어져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표는 식민지 말기에 남한과 북한의 공업 분포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한과 북한은 제조업에서 경제적 보완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중공업의 경우를 보면 화학공업은 북한에서 82%의 생산을 기록했고 금속공업은 북한의 생산이 90%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중공업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경공업 중심으로 발달했습니다. 경공업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방직공업과 식료품 공업의 경우 남한의 생산은 각각 85%와 6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결과 중공업의 경우 남한과 북한은 각각 21%와 79%였고 경공업의 경우 남한과 북한은 각각 70%와 30%를 기록했습니다. 지하자원의 지역적 편중은 제조업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광, 은광의 경우 북한의 생산량은 73%였고 철광과 무연탄의 북한 생산량은 각각 99.9%와 98%였습니다. 주요 지하자원의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에서도 남한과 북한의 지역적 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 쌀농사 지역이었던 반면 북한은 밭농사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위축된 경제활동의 재건을 위해 중요한 동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의 경우 발전 능력의 92%가 북한에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높았던 남한과 북한이 자유롭게 경제 교류를 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종종 경제 교류가 중단되었다는 점은 미군정 시기의 경제활동을 제약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1948년 5월 14일에 이루어진 북한의 일방적인 단전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에서 송전하던 전기를 단전시켰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당시 남한은 발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남한 전력의 절반 정도를 북한의 송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단전으로 한국 경제는 전기 부족으로 가정은 물론 정부 기관이나 공장 운전이 중단되는 등 커다란 혼란에 빠졌습니다. 5월 14일 단전 조치 이후 남한과 북한 간의 경제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그 이후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남북 분단 이외에도 미군정 시기 경제활동을 제약한 요인은 많았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세 요인을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군정 시기는 경제체제 선택의 시기였다는 점입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이 곧바로 실시되었지만 한국민들은 어떤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경제체제의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격심하게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수많은 정치 세력과 정치 단체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국가 혹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국가 수립을 위해 대립하였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대강은 정치 세력 간의 이념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립 대강은 1947년에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앞서 이 위원회 참석을 신청한 정치 세력들이 제출한 향후 수립될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와 경제 정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들의 답변은 이념 지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우익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좌익 쪽에서는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군정의 시기는 정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자신들이 선호하는 경제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인들이 동원되었고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파업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원활한 생산 활동을 유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원료, 중간재 등이 부족하여 생산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 유산으로 생산시설은 귀속 기업체로 한국에 남겨졌지만 이에 필요한 원료가 부족하여 생산은 재개할 수 없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는 면방접업이었는데 원료, 부품이나 기료품, 심지어는 전력 공급 상황 등에 따라 주업률은 시기마다 커다란 편차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외 무역이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점입니다. 식민지 시기에 생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원료 및 중간재 등을 계속해서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미 군정은 한국 경제가 일본과 완전히 독립할 것을 원해 대일 무역을 금지시켰습니다. 기업들의 생산을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 무역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국제 통화 질서가 재편된 것도 대외 무역이 재개되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N통화권에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엔화가 국제 통화로서 기능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달러가 국제결제 화폐로 기능했는데 한국은 달러를 거의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미군정 시기는 생산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는 일본으로 철수하는 군대와 회사를 위하여 대량의 화폐를 발행하였고 게다가 미군정은 재정 적자를 본원통화 발행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생산은 줄어들고 통화량은 증가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 통치를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방침하에 자신들과 이념을 공유할 수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국가가 수립되기를 원하는 수준에서의 원칙만 있었지 점령하에서 시행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의 경제정책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군정이 보여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는 점령 초기에
한국에서 자유시장 정책을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미 군정은 1945년 10월 5일에 일반고시 제1호 미국의 자유시장을 공표했는데 이것은 한국의 정치,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취한 조치였습니다. 한국민은 식민지 말기에 조선 총독부의 통제 정책에 저항했었고 또한 10월은 추수기가 다가오는 시기여서 자유시장을 통해 미국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매점 매석 등 미국 유통이 왜곡되고 가격은 폭등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1946년 1월에 자유시장 정책에서 통제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 군정의 생각과 달리 현실의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경제 전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군정은 한국에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일본인 개인, 법인이나 정부 소유의 재산을 귀속재산이라 부르며 1945년 12월에 소유권이 미 군정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들 귀속재산에는 기업체, 농지, 주택, 금융자산 등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그 규모를 보면 당시 정부 세출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수많은 한국 정치 단체들이 이 귀속재산과 귀속농지의 불화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은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한다는 원칙하에 총 경지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귀속농지의 78%를 일반 농민에게 불화했고 귀속기업체는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불화하여 사적 소유권을 확대하고 확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미 군정은 사회 안정과 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구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리오와 원조, 즉 점령지역 행정구호 원조라고 불린 가리오와 원조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공급되었습니다. 이 원조를 통해 공급된 물자는 식료품, 피복, 고체 연료 등과 같이 당장의 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최종 소비재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리하면 1945년에 한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곧바로 미 군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식민지 경제 교조의 해체, 남북 분단, 정치 세력 간의 이념 대립과 갈등, 원료 및 중간재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 생산은 줄어들었고 통화량은 팽창하여 인플레이션이 만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군정은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한다는 원칙하에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을 시행하여 한국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